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 단독 보도로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들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김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막말과 함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직 공직감찰만 할 수 있는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혀깨 물고 쭉 쥐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이 지목한 알박기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질의 내내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공직자 7,100여 명에 대해 2017년부터 열차를 이용한 내역 전체를 내라고 관련 기관들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김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남 이사장이 재단 일을 맡은 건 올해 2월. 하지만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치 기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기간뿐 아니라 정의당 당직자나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사적 기록까지 모두 제출받은 겁니다. 경영관리 실태 감사란 명목으로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사실상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용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위한 전 정권 인사 표적 감사에 민간인 시절 사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재남 이사장의 열차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일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시절 기간이 일부 포함됐을 뿐이라면서 확보한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고 감사에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이 내용 취재한 김건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감사원이 7,000명이 넘는 공직자의 지난 5년간의 열차 내역을 전부 가져갔다는 건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김재남 이사장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는 걸 확인한 과정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감사원이 열차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공직자 목록은 먼저 확보했었는데요. 네. 7,000명이 넘는 목록인데 이렇게 이름 첫 글자와 주민번호 첫 글자만 숫자가 남고 익명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기관에 속한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없었고 감사원은 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감사원에 제출한 임원 현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네. 두 자료에서 성씨와 번호 배열이 똑같은 부분을 찾아서 김재남 이사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김재남 이사장의 연번이 6,128번째가 김 이사장이 맞냐고 물어보니까 감사원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확인을 해준 거군요. 네네. 근데 가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감사원이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수집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법적으로도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들과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원법 50조 2항을 보면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민간인 때 자료를 몇 년치를 동의 없이 가져가는 건 명백하게 이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최소한의 원칙에 어긋난다. 네,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범위가. 네. 또 감사원은 민간인 시절 자료는 파기하겠다라는 입장을 추후에 저에게 밝혔어요. 그런데 애초에 수집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는 수집하는 순간 어떻게 활용될지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쓰일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네. 수집할 때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위법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저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감사원이 김재남 이사장 말고도 이 민간인 자료를 수집한 다른 사례도 있는 겁니까?
네, 감사원이 7,000명 넘는 공직 인사들에 대해서 2017년 1월부터의 열차 이용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김 이사장처럼 민간인 시절의 기록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네. 왜냐하면 5년 내내 다 공직에 있을 확률이 좀 적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건 보여서 저희도 지금 다시 추가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가 2017년 자료부터입니다. 그러면 모두 5년 9개월치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또 하필 시작 시점이 2017년이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원년이다 보니 민주당은 사실상 전 정권을 겨냥한 그런 감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MBC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감사원에 7,0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떤 기관, 어떤 직급 소속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의 응답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전부였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7번째 미사일 발사인데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새벽 1시 48분부터 10분 동안 2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도 약 90km까지 올라간 미사일은 마하 5의 속도로 약 350km를 날아갔는데 거리와 고도로 봤을 때 최근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KN-25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발사는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한미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처음으로 새벽 시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5일 새벽 1시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에이테크임스 2발씩 동해로 발사했는데 북한이 한미연합태세를 확인하려고 이 시간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원하는 표적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도 과시하고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했습니다. NSC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태세의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은 23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입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오늘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가스 중독 사고로 추정되는데 80대 노모의 생일을 기념해 온 가족이 모인 걸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무주의 한 주택 앞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이 주택에서 80대와 40, 50대 남녀 일가족 5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또 다른 5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입니다. 119 구급대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의 보일러가 가동된 흔적을 발견하고 가스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 가스가 샌 건가요? 그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가족이 추워진 날씨에 보일러를 사용하다 유출된 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가을 꽃게잡이철을 맞아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백령도 근처에서 달아나던 중국 어선 2척을 우리 해경이 붙잡았는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백령도 북서쪽 해상. 멀리 보이는 어선들을 향해 해경이 배를 멈추라는 깃발을 흔듭니다. 앞에 있는 중국어선 향해 정선 명령 실시. 하지만 어선들은 재빨리 중국 쪽 바다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현재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주 중에. 30분간의 추격전 끝에 중무장한 해경이 배에 올라타 조타시를 접수합니다. 북방 한계선 NLL을 6.8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 8척. 이 중 70톤짜리 배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배와 중국 선원 40명을 인천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검은색 승용차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북 문경의 한 공단 내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차 안 조수석과 뒷자리에는 각각 여성과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의 신원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 강원도 강릉 주문진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부부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부부싸움 중 신호를 부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부고속도로 충북 음성휴게소 인근에선 달리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가을비와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건강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들어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면 올 겨울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사이 전국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중 7명 이상이 독감 의심 환자였습니다. 5명 전후를 오가다가 갑자기 한 주 사이 45%나 급증한 겁니다. 영유아 사이에선 독감은 이미 유행 상태입니다. 병원을 찾은 6살 이하 아이들 1000명 중 12명 넘게 독감 의심 증상을 보여 유행 기준 4.9명의 2배를 넘어선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 활동이 뜸했던 2년 동안 독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여름인 7월부터 이례적으로 독감이 발생했고 9월에는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2달 정도 빠릅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져 호흡기 질환이 잘 퍼지는 겨울이면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상은 지금 이제 섞여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12월, 1월이 되면은 성인들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중에서 이제 고위험군들이 늘어나면서 2년 동안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국민들의 독감 면역력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열과 인후통 등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비슷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까지 유행할 경우 한 환자가 독감과 코로나에 동시 감염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11일부터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에서 어제 폭발 테러가 일어났죠. 크림대교는 러시아의 핵심 보급로인 만큼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러시아군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아직 테러가 누구 소행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면을 구긴 러시아는 더 강력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다리를 건너던 트럭에서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은 크림 철교를 지나던 유조 열차에도 옮겨 붙었고 강력한 충격에 2차선 도로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트럭 운전사 1명과 폭발 당시 바로 옆을 달리던 차량의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의 배우가 누구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트럭이 러시아에서 출발했다며 러시아 내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го проводятся следственные действия. Изучается маршрут передвижения автомашины 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러시아 당국은 서둘러 복구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완전한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В течение дня запустить движение по 2 полосам, проводим, заказали металл, собрали строителей, проектировщиков. Я думаю, что мы з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크름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름 반도를 잇는 물자 보급로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들에 대한 중요한 보급로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크름대교가 일부 붕괴되면서 러시아군의 고질적 문제였던 보급 차질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자존심이 크게 구겨진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크름대교 폭발 몇 시간 뒤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이미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크름대교 붕괴로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번에는 이란 소식입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간 20대 여성이 의문사하면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사이버 해킹을 당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겨냥한 영상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의 저녁 메인 뉴스. 갑자기 가면이 등장하더니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불길이 휩싸인 사진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하메네이의 얼굴은 표적으로 조준되고 있고 그 아래에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숨진 마흐사 아마니와 다른 여성 3명의 흑백 사진이 실렸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동안 여성, 삶, 자유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가 반복됐고 젊은이들의 피가 당신의 발 앞에 떨어진다. 우리와 함께 일어서자는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은 11초 동안 방송되다 뉴스 스튜디오로 화면이 바뀌었는데 앵커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알리의 정의라는 해킹 조직이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공격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거리에서 흘린 무고한 피를 위해 우리는 마지막까지 계속할 것이라면서 해킹 영상을 널리 알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작해 4주째 맞은 반정부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최소 133명이 이번 사태와 관련돼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특수 진압부대를 대거 투입하는 등 정부와 시위대의 마찰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벼농사를 짓는 다랑이 논.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다랑이 논이 있는 도봉구 무수골입니다. 논은 한국인의 주식인 쌀을 만들 뿐 아니라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논의 가치를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도봉역에서 불과 1.5km 남짓, 도봉산 아래에 노란빛의 논이 눈에 띕니다. 약 1,400평가량의 논에서는 이석현 씨가 대를 이어 계곡물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 벌써 이 벼가 다 익어서 누렇구나 오고 보는 사람들이 참 즐거워하시더라고. 사람에게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산비탈의 이 작은 논은 이제는 쉽게 보기 힘든 작은 생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이게 물 자란 거예요? 네, 제가 물 자라요. 깊은 산 맑은 물에서만 사는 산골조개, 다양한 종류의 잠자리 유충과 물방개, 그리고 새끼 미꾸라지와 같은 작은 어류까지. 논은 생물 다양성을 위한 소중한 습지입니다. 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논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멀리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농촌 풍경. 이곳은 1983년 목동입니다. 서울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논. 1980년에 비해 지난해 논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쌀 소비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같은 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132.7kg에서 56.9kg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의 확장도 한몫했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넓은 들녘. 서울 가장 가까운 대규모 농경지지만 이곳도 내년이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부천 100만 평, 인천 계양구 100만 평의 넓은 들녘이 사라집니다. 50년, 60년 이상 농사를 저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모든 그 추억이 다 사라져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이제 생계에 대한 걱정. 이곳 논두렁을 걷다가 마주친 물웅덩이.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수면으로 반쯤 몸을 내놓고 쉬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금개구리입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키던 사람과 야생생물들이 쫓겨나다시피 떠나야 하는 상황. 최근 들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논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야금야금 논은 계속해서 콘크리트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또 만들어주거든요. 대기질 개선 또는 폭염 저감에 대해서 엄청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논의 빠른 감소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 수준, 쌀을 제외하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쌀도 2015년까진 100%를 넘었는데 최근에는 90%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일단 자국의 식량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농지가 없어져 버리면 결국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죠. 경기도 부천 대장동에서 이렇게 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이는 황금 들녘을 볼 수 있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풍요의 상징이었던 가을 들녘. 이곳에 아파트를 세우고 도로를 놓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국내 최대 영화제가 한창이죠.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영화를 뛰어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의 존재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화 시장은 축소되고 OTT 드라마 시장은 확대됐는데 그 변화가 영화제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OTT 드라마 시리즈의 배우들과 감독이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선 열띤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처음이어서 되게 낯설고 땡큐. 제 첫 영화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정말 좋은 기회로 스크린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영화 해피엔드와 은교를 연출한 정지우 감독도 올해 OTT로 첫 드라마 연출에 도전했습니다. 만남 앱인 썸바디를 매개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룬 스릴러물로 8부작 중 3부를 영화제에서 공개했습니다. 정지우 감독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도 첫 만남에 고백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난해 OTT물 3편이 상영됐던 온스크린 부문에선 올해 9편의 작품이 상영되고 관객과의 대화 무대인 오픈토크 행사 11건 중 절반에 가까운 5건이 OTT 작품입니다. 영화제 곳곳에 OTT 업체들이 마련한 홍보 부스에도 많은 관객들이 몰렸습니다. 규모도 많이 커진 것 같고 관객들도 더 많아서 영화제라는 분위기가 더 물씬 나는 것 같아요. OTT의 강세로 영화제가 가진 전통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관객들에게 시리즈물과 개봉 영화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OTT의 비중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아시아 지역 TV와 OTT 등을 대상으로 한 제4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오징어 게임이 각각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오늘은 576도를 맞은 한글날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드론으로 수놓은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모습 어떠셨나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의 주제는 고마워 한글이었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정부 공공기관부터 먼저 불필요한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국어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린 한글을 널리...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9조 원이나 늘렸다는 내년도 정부 복지 예산안의 허와 실을 따져봤습니다. 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신음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잊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아마 이 선수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포르투갈 리그입니다. 양팀이 1대1로 맞선 상황. 수비수가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건네는데 그런데 이게 들어갑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란 어이없는 자책골. 오른발 컨트롤도 안 되고 왼발 걷어내기도 안 되고 얼마나 민망할까요? 팀도 4대2로 패했네요. 네, 이번에는 아시아 풋살 결승전입니다. 일본에 2대1로 끌려가던 이란. 종료를 30초 정도 남겨두고 골키퍼까지 모두 공격에 가담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죠? 치명적인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빈 골문에 그대로 공이 들어가네요. 뼈아픈 자책골에 이란은 울고 뜻밖의 횡재를 잡은 일본은 대회 4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공 대신 골문으로 들어간 선수입니다. 골라인 바로 앞에서 허벅지를 갖다 댔는데 그만 공이 골대에 맞고 튀어나갑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도 이럴 수가 있군요. 나 말고 공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한글날 차가운 가을비가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를 보시면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잠깐 그쳤다가 낮부터 다시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울릉도, 독도에 10에서 40mm, 그 밖에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 5에서 20mm가량이 더 내리겠고 동해안 쪽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을 따라 영하 30도 안팎의 북쪽 찬 공기가 밀려내려와 내일과 모레 아침까지 전국을 덮을 텐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 사이 서쪽 지방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해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8도, 모레 아침에는 7도 선까지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미 서해안부터 내려지기 시작한 강풍주의보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춥게 느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구 17도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저녁부터 차츰 물러가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주 중반부터는 다시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연휴도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